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년 만에 개편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50% 정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남은경 팀장과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공청회 다녀오셨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네네. 예, 분위기는 대체로 어땠나요? 글쎄, 정부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3단계로 나눠서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최종 이제, 9년 후에 완성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거는 너무, 느린 개혁이 아니냐. 필요성을 가지려면 일괄로 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3단계로 나눠서 3년 주기로 이렇게 2024년이 목표죠. 그렇게까지 완성을 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일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한 지 3년 6개월 만에 세부 내용이 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2015년도 1월 정확히 2년 전에 갑자기 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돌연 중단했고 그 이후로는 한 2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제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이제 능력보다 더 내셨던 분들을 좀 보험료를 줄여주고 대신 이제 능력이 있지만 덜 내셨던 분들이 보험료를 이제 내도록 그렇게 이제 개편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보험료를 더 내는 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불만이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정부가 이런 분들을 좀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건보료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득 중심으로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에도 부과했고 그리고 성연령이라는 이제 평가소득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요. 그런 이제 지역가입자에 부과했던 보험료 기준들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에만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종합소득까지 보다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료 부과 소득을 좀 넓히겠다는 것이 이제 방향인 것입니다. 예, 잠시 뒤에 자세하게 여쭤보겠지만은 그런데 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의 다른 재산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로 치면은 봉급 외에 벌어들이는 수익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동차, 다른 임대 수익, 건물 이런 게 제대로 정보가 수집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소득 파악률은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제도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14년도에 주택 선진화 관련해서 임대소득 과세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지금 계속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 파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가입자들, 시민들이 아니라 이제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재산을 파악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 자, 세부적인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부적인 개편 내용을 들어다 보겠습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재산이 많음에도 무임승차가 됐잖아요. 극단적인 예로는 저소득자,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때 저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로서 월 4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돈이 좀 있는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은 무임승차했다는 지적. 이거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의 경우도 이제 재산보다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도 보험료를 이제 부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단계적으로 그 보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 나는 현역 때 수십 년을 그 연금에다가 돈을 부어서 지금 그 합당한 연금을 받는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글쎄 이제 뭐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보험료 부과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중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검토 의견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뭐 다른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도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뭐 전반적인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직장가입자들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월급 외에 다른 고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기준이 좀 강화되나 보죠? 글쎄 뭐 현행은 이제 근로기준 외의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해야 연소득 7,200만 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근로 외 소득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임대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 될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연 7,200만 원의 그 소득이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예금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사실상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기준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돼 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 7,200만 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2천만 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3단계 구간에 다다랐을 때 2024년쯤에는 직장에서 보는 돈 외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뭐 그 2천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뭐 시중금리 적용하면 은행에 한 25억 예금 자산이 있으면 그 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소득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뭐 지나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너무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금 자산 25억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천만 원의 부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예로 든다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좀 사례를 좀 쉽게 알 수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고위공직자들 건강보험료를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장관들 이제 공개된 재산하고 또 공개된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 기준이었는데 그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예금 자산이 한 25억 원 있는 것으로 이제 신고가 됐고요. 해외 채권까지 하면 한 20여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중은행 금리 적용을 했는데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면 한 4,700만 원 정도 예금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도 아까 이제 7,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혀 보험료를 이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정부 안대로 1단계가 만약에 추진될 경우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이제 그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방금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 출석 이유는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장 심사 신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특검에 출석을 해서 잠시 뒤에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바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이어서 송파 세모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 보험료 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도 좀 손을 보죠. 저소득층. 네, 이제 송파 세모녀가 이제 그 500만 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성연령, 평가소득으로 한 2만 5천 원가량의 보험료, 그리고 이제 살고 있던 전세주택에 한 2만 4천 원 정도 보험료, 그래서 토탈 이제 한 4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걸로 현행 제도에서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안대로 되면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2만 5천 원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재산의 경우도 그 전세주택의 경우는 4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 보험료는 이제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험료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인 13,000원 정도로 이제 적용하게 돼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 송파 세모녀의 경우 월세 5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보험료 부과가 된 건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 송파 세모녀의 경우는 지금 이제 13,000원만 정부의 안대로 된다면 최저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4만 원대에서 한 13,000원 정도 최저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군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직 상태여서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도 물론 이제 5만 원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 그분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득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개편된다는 점을 이제 예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부 안대로라면은 현 상황 대비했을 때 한 2조 원 정도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보전 방법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기에는 이제 고소득자들한테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이 상당히 이제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들이 뭐 한편으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 지원.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 지급하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또 이후에 20% 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제 안정을 찾고 정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재정 지출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없이 이제 그간에 이제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가적인 문제들을 좀 매듭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예, 택시기사 엄대로입니다. 새해가 돼서도 특별히 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경직돼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타는 손님들도 많이 줄고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좀 많아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지체 아동이나 탔을 적에 그냥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그런 요금 안 받고 그럴 때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안전운전 노하우는 없고요. 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간거리 많이 두고요. 근데 운전이라는 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손님들이 조급해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는 오히려 안 조급한데 손님들이 조급하다 보면 기사도 좀 조급해지죠.
자꾸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그러고 뭐 차선까지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지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도 사실은 손님을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손님이 급하다고 그래 나까지 급해지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급하다고 자꾸 그러면 우리도 좀 빨리 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불법으로 유턴하다 보면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글쎄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좀 이렇게 전국이 좀 빨리 안정돼서 뭐든 이렇게 정상으로 좀 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가족들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엄대로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직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도 춥고 뭐 뉴스도 항상 좀 경직된 뉴스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좀 건전한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운전대 잡으면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뭐 좀 평소에는 쉽게 지나갈 상황도 빵빵 뭐 경적 울리고 또 상향등 번쩍번쩍 하면서 한번 분출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 또 화나고 같이 더 좀 열이 확 올라가는 상황이 오는데 안전운전이 가장 우선이죠. 운전대 안 잡았을 때 마음가짐을 운전할 때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택시라는 게 사실 급할 때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뭐 여유 있으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뭐 손님들이 기사님들한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당황스럽죠.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엄대로 기사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시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The Honey Drippers Sea of Love 듣고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고 있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직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처럼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과 함께 요즘 직장인들의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최근 직장인들의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실제 최근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제 직장인들의 소속감 역시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44.3%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또 직급별로 보면은 사원급 직장인이 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서 차 부장급이 41%, 또 주임 대리급이 40%, 또 과장급이 39% 정도 순이었습니다. 아니 사원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차장 부장급이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한 건데 소속감을 못 느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자, 그럼들은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자신들의 회사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이처럼 직장인들이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이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그 앞서 이제 과차장급들 중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또 그만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잠재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즉 잠재적 이직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연봉이 좀 낮아서 또 회사의 복지 제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라는 답변과 함께 그 회사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연봉, 복지 제도, 회사 발전 가능성 다 뭐 현실적인 답변들인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스스로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소속감이 낮은 만큼 실제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네, 직장인들에게 스스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5.6%의 직장인들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향후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무려 61.5%가 회사에서 나는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외에 타격이 없다라는 응답은 19.4%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본인이 없을 때 업무 진행에 큰 타격이 있다라는 응답은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만큼 그 회사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좀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계 중에 한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 없는 직장인들이 요즘 많잖아요. 야, 네. 너 아니어도 여기 올 사람 많아.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회사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뭘로 꼽았습니까? 네, 실제 그 직장 내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는 연봉이 낮아서 또는 복지 혜택이 불만이 있어서 좀 소속감이 낮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예. 하지만 이러한 그 조사 결과는 좀 상이하게 회사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 함께 일하는 마음 맞는 동료가 41%로 1위를 기록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외에 2순위로 만족스러운 연봉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일과 삶의 균형, 또 만족스러운 복지 제도, 또 고용의 안정성, 또 회사의 높은 성장 가능성 등을 통해서 회사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 이 직장인들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 믿고 의지하는 동료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36% 정도로 좀 낮은 결과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마음에 맞는 동료가 있으면은 회사 다닐 때 소속감이 높아진다. 얼마 전에 그 직장인 따돌림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직장인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우리 부장님, 차장님, 상사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직장인들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 유형 1위에는 좀 감정적인 보수 유형이 꼽혔고요. 예. 또 반대로 함께 일하고 싶은 성격 상사 유형 1위에는 좀 융통성이 있는 보스가 꼽혔습니다. 실제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이 기피하는 상사 유형과 또 함께 일하고 싶은 그 상사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기피하는 유형 1위는 이 감정적인 성격으로 그때그때 상황 판단이 달라지는 상사와는 좀 일하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40%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예. 또 2위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향의 상사, 또 3위만은 원칙만을 강조하는 상사가 각각 꼽혔습니다. 이 반면에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즉 호감 상사 유형에는요, 융통성이 있는 상사가 1위에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협력하는 성격의 상사나 또 좀 사교적인 상사, 또 외향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응답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답변 내용인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들이 참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늘 발로 뛰는 우리들의 기자. 지금도 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YTN 한동호 기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송구스럽습니다. 예. 제가 또 무슨 얘기할지 긴장하셨죠? 예.
예, 오늘은 이 정도. 자, 예전에는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살이 찐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헬스, PT,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열심히 운동해서 날씬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더 뚱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비만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인데요. 서울에서 여성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였습니다. 예. 특히 강남구는 여성 비만율이 7%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금천과 중랑구는 22%로 강남구의 3배가 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 시민의 평균 비만율은 남성이 31%, 여성이 16%였습니다. 또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살면 비만율이 더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이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도 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 집도 집값 비싼 지하철역에서 좀 먼 곳에 살고 있는데 예. 저처럼 좀 역세권에서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거리가 먼 대신 비만율은 이게 낮겠지라고 각자 정신 승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엔 정신 승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 주 초반까지는 계속 겨울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조심하셔야 하는데 근데 급한 대로 뜨거운 물로 녹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장납니다. 예. 이게 계량기가 얼었다고 갑자기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녹이면 오히려 고장이 날 수 있고요. 어허. 또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오래 계량기에 대는 것도 계량기를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적신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야 계량기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이 바깥이 탁 트인 복도식 아파트나 연립주택인데요. 먼저 이 계량기 암을 단열 스티로폼으로 채워넣고요. 계량기 바깥은 보온 덮개로 꽁꽁 싸매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해야 하고요. 만약 계량기가 터졌으면 자신이 사는 곳의 수도사업소에 요청해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서울에서 120을 누르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고 흘려놓은 물은 욕조에 받아 재활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일요일 아침에 잠실 세내역에 불이 났다는 철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실 세내역은 이제 구 신천역이죠. 사고 직후에 전동차에서는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다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대구 지하철 화재까지 있었는데 모두 안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게 현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고 또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사실 또 빨리 대피하다가 자칫 연기나 화재에 더 빨리 노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에서는 대응이 비교적 빨리 이뤄졌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사고 2분 뒤에는 기관사가 연기 나는 걸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했거든요. 예. 일본 도쿄나 영국 런던에서도 먼저 대기하는 게 매뉴얼이고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좀 낮고 또 결과적으로 그럴 만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실 세내역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원래 신천역이잖아요. 네, 이게 지난달 15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1980년대 이 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름이 신천역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마포구에 신촌역이 있는데 예. 신천역 헷갈린다. 또 신촌역이란 신천역이 거리도 좀 멀다. 이런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사실 이 신천역이 신천동에 없어요. 이 주소로 보면 이 신천역이 이 잠실동에 이게 자리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거리도 멀고 신촌역이랑 또 이름도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신천이라는 역 그 근처에서 많은 추억이 있는데 일단 바뀌었으니까 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에 도착했고요. 방금 서울중앙지법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관들과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다음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자, 끝으로 레너드 스키너드의 심플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